자, 시작할게요. 보시면은 총칙 부분에서 1조의 목적 나오고요. 2조에 이제 정의 규정이 나옵니다. 이제 법에서 정하는 어떤 단어,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렇게 발명이라는 걸 정의를 해준다. 라는 게 이 특허법에서 특허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명이라는 걸 정의해 주고요. 이 발명 중에서 특허를 받는 거는 특허 발명이라는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구나. 그럼 이 발명의 이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발명과 부합하지 않는 발명이 나눠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발명에 대한 어떤 실시의 개념을 가나 다목으로 해서 물건 발명, 방법 발명,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제법 발명을 기준으로 실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중에서는 보시면은 수입이 있는데 수출이 없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수출 항상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방법의 경우에는 방법 발명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까지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 청약과 관련한 내용이 개정이 되고 나서 아직 안 나왔어요. 01년도에 사용 관련한 내용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 청약 관련한 내용들이 한번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이라고 하는 게 정의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럼 발명이 아닌 것, 그럼 미완성 발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문에 미완성 발명이 뭐다, 완성된 발명이 뭐고 미완성된 발명이 뭐다라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례를 통해서 발명은 발명인데 완성되지 않은 발명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 판례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미완성 발명이라는 거를 특허법의 카테고리에 넣긴 하겠다. 특허법 안에서 처리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발명, 완성된 발명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특허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특허법에서 처리하지 않고 사실 뭐 행정법, 행정소송법 이런 걸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허법에 넣어가지고 특허법의 어떤 조문이랑 한번 맞춰보려고 했다라는 게 판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발명의 진보성에 대비되는 이제 제공되는 대비 발명과 관련해서 발명이 어떤 발명이어야 되느냐, 미완성 발명이다 라고 하더라도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례이고요. 그래서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이제 선행 발명이 필요한데 그 선행 발명에 미완성 발명도 선행 발명으로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다만 그 이제 조건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이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완성은 뭘 따진다? 명세서에 게재된 목적 구성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원 당시 기술 수준까지 보고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봤을 때 완성이 가능한지를 완성이 된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게 정의 규정에 있으니까 발명이 자연법칙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고 일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혹은 일부에 이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완성 여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질문 한번 보시면은 발명에 실제로 완성된 발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명세서와 도면에 그 발명이 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 발명 완성 여부는 반드시 발명 설명 중에 구체적 실시에 한정돼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실제 지문에 나온 내용이어서 이제 그대로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 지문에 나왔을 때도 조금 비문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이 판례가 뭐냐면은 발명의 그 설명에다가 발명을 기재를 하는데 구체적 실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발명을 가지고서 효과를 검증해 봤더니 맞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시에 있는 거 내가 이제 검증해 봤더니 이 효과가 없는데 그럼 이게 완성된 발명이냐? 그래서 아니다 라고 판단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다라고 이제 그걸 뒤집은 겁니다. 특허 보면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결국에 실시에 한정되지 말고 실시에 외에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구체적 실시에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 발명에 대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실시에로서 요거는 이 구성은 이게 될 수 있고 뭐 다른 내가 금속으로 썼지만은 처리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실시에거든요. 근데 실시에서 어떤 그 써 있는 발명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구성을 이제 대입해 봤을 때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 확인된다면은 그거는 완성된 발명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명세서와 도면에 이걸 그래서 선회해 보자면 명세서와 도면에 그 발명이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제 명세서 도면을 이제 실시예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보시면은 이제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완성된 발명이 존재하는데 그 완성된 발명을 실시에 구체적 실시에 적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완성된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실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이 더 되진 않겠죠. 판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미완성 발명인데 미완성의 경우에는 특허법에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규정한다? 29조이란 본문의 거절 이유로서 거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절 이유에 미완성 발명이라는 게 카테고리가 없어요. 이제 거절 이유는 해당 거절 이유가 명확하게 딱 밝혀져야지만 해당 그 사유를 이유로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미완성 발명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판례가 거절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완성 발명이 신규성이랑 이제 진보성 등에 있어서의 선행 문헌은 될 수 있지만 확대된 선출원주의와 관련해서 타출원의 지위는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타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요. 네, 저거 일단 가져가시고. 네, 그 다음에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방법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명에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물건인지 방법인지 이런 거는 발명의 명칭이다. 청구범위 표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발명 실체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범위에 기재가 되어 있는 어떤 방법이다 아니면 물건이다 라는 걸로만 판단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전부 살펴보겠다라는 게 이제 판례 태도이고요. 그 다음에 방법 발명과 물건 발명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방법 발명은 물건 발명과 달리 시계열적인 어떤 배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의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된다라는 게 판례 태도고요.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유형의 발명이 나올 겁니다. 특수한 유형의 발명은 발명의 정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의 규정에 부합하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운 게 이제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특수한 유형의 발명은 첫 번째로 이 판례가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게 여기는 이제 조문이 없습니다. 조문이 없고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발명들인데 첫 번째로는 이게 발명이 완성된 발명인가를 어떻게 판단할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연법칙을 이용하는지가 의심스럽다, 아니면 고도한지 의심스럽다, 창작인지 의심스럽다라는 어떤 유형들인데 그러면은 발명의 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완성되었다고 했을 때 그럼 신규성, 진보성 등은 어떻게 판단할까? 그리고 세 번째, 명세서 기재는 어느 정도로 돼야지만 이게 완성됐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발명이라고 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 판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용도 발명과 의학 용도 발명이고요. 용도 발명, 의학 용도 발명은 결국에 용도라는 것을 창작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지 물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작이 아니고 발견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특수한 유형의 발명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고 의학 용도 발명은 그 용도 중에서 의학적 효과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의학 용도 발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판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세부 카테고리지만 분리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거, 용도를 발견한다. 용도를 발견하는 것에 창작적 요소는 없지만 그 창작적 용도를 발견함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적 노력이
이 시간적 그리고 금전적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명으로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관련해서 명확한 기재가 있어야지만 명세서 기재불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은 용도 발명에서 의학 용도 발명에서는 출원 전에 명세서의 양리 효과, 명세 기재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양리 기전. 여기 양리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양리 효과와 관련해서 어떤 양리 기전이 밝혀졌다라는 거는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거예요. 검증이 끝난 거기 때문에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뭐가 있어야 된다? 양리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 예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지만이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기재불비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플러스 발명의 완성 여부까지 판단하고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의학용도 발명에서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 정리해보자면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의학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발명이 될 수 있다.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발명이 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성이나 진보성은 있어야겠죠. 이게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과 진보성이 있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이 부과가 됐을 때 진보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진보성까지 인정을 받아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다음 판례입니다. 자, 새로운 의학 용도가 부과돼서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갖춘 의학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의학 용도 발명에서는 청구 범위에 기본적으로 물질과 용도 발명도 마찬가지고요. 의학 용도도 마찬가지예요. 용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용도 발명이니까 용도가 있어야지만이 그 발명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용도, 그리고 의학의 경우에 의학 용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의학 용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상 질병 그리고 약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의학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 용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에 물질과 의학 용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의학 용도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여서 다른 발명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리 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어떤 물질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양리 기전입니다. 그래서 양리 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학 용도를 특정한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양리 기전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 요소는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리 기전은 그냥 의학 용도의 표현을 달리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 요소가 아니고, 의학 용도를 적고 양리 기전을 적으면은 의학 용도를 그냥 2번 적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그냥 중복 기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판례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정을 할 때 정정의 요건은 굉장히 엄격한데 청구범위 감축을 해야 정정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의학 용도가 기재가 돼 있는데 양리 기준 한 번 더 적는 거는 청구범위의 감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정의 세 요건, 객체의 세 요건을 다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정정이 부적법하다라고 한 판례가 있죠. 왜냐면 그냥 똑같은 용도를 2번 적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정하는 것도 아니고 불명확한 기재였던 것도 아니고 잘못 기재된 것도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의 용도 발명에서는 의학의 용도가 구성 요건입니다. 그래서 의학 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양리 기전만으로 기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양리 기전은 의학 용도의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도를 안 적어도 양리 기전이 명확하다면 양리 기전만 적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으로서의 구체적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리 기전만 적어도 된다. 그래서 기재불비가 아니다 라는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투여용법과 투여용량 적어도 더 추가해도 그러니까 의학 용도를 바꾼 거기 때문에 별도의 진보성은 확보해야지만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진보성 관련해서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 요거는 이제 기존의 선행 발명들도 의학과 관련된 의학의 어떤 효과에 관련 논문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명세서이거나. 근데 이 어떤 특정 효과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로 밝혀져야지만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임상시험까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10년씩 걸리는데 그 10년 동안 쌓인 그런 다른 선행 문헌들은 다 고려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선행 발명들에서 임상시험에 등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 볼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의학 용도 관련한 어떤 발명을 해서 특허를 출원을 할 때 임상실험을 요구하진 않아요. 임상시험을 해서 해야지만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인정해 주는 거니까 반대로 선행 발명들을 판단할 때도 임상시험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효과 중 일부라도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학 용도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리적 효과가 추정된다. 특정 물질의 양리적 효과가 추정된다거나 유사 기전을 갖는 물질이 해당 의학 용도를 갖는다는 점이 공지된 사정이라는 것만으로는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자,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죠? 명세서 기재할 때 양리 기전만 적어도 돼요. 그리고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양리 기전이 명확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효과가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리 기전이 명확한가를 판단하는 판례도 있는 거예요. 양리 기전이 명확한지가 증명이 되면은 다른 것들 다 증명 안 해도 돼서 무효 여부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리 기전이 명확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개별 판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리적 효과가 추정된다거나 유사 기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물질의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배합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성분과 제2성분을 포함하는 배합물인데 각각의 성분에 대한 양리 기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섞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섞었을 때는 그래서 섞었을 때 그 배합물의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판례가 있고요. 이건 기출이 안 되는데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리 기전이 그럼 명확히 밝혀지면 뭐다? 구체적 기재, 양리 데이터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 구체적 기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질병 또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기재하면 별개의 발명이 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결정형이 있습니다. 결정형 발명은 원래는 이제 선택 발명 쪽에다가 넣어놨었는데 여기는 이제 의학 관련한 내용이어서 요 카테고리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형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 다형을 보통 물질들이 가져요. 쉽게 말해서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랑 고체 상태랑 결정형이 다르죠. 고체 상태일 때는 얼음일 때는 육각형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결정을 이루지 않다가 결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요. 육각형이다가 오각형이 되거나 아니면 뭐 칠각형이 되거나 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결정 다형이라고 합니다. 특정 온도, 특정 뭐 압력에 있어서 결정형들이 달라지는 걸 결정 다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결정형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온도랑 이제 뭐 압력이랑 이런 것들 막 다르게 해봤더니 갑자기 특이한 이제 결정형이 나온 거예요. 물을 예로 들면 내가 물을 갑자기 막 실험을 막 하다가 마이너스 한 160.3도가 되니까 육각형이 갑자기 십각형이 딱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대박이다 라고 해서 발견한 거잖아요. 실험을 하다가.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작이라기보다는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거죠.
이걸 결정형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식각형의 어떤 물이 굉장히 특수한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한다면 이게 결정형 발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화합물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이 다형체 스크리닝, 어떤 이 물질이 갖는 결정형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스크리닝하는 다형체 스크리닝이라는 작업을 통상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되어 있어요. 특정 온도, 특정 압력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다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해보고 이런 화합물은 이런 결정력을 갖는구나 라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서 나온 결정형과 다른 결정형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경우인 거고, 그래서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 다형체 스크리닝을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수성을 고려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다형체는 여기 스크리닝을 통해서 나온 결정형은 진보성이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정형 발명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행해질환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서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 구성의 곤란성 판단할 때에는 기술적의 효과, 그 다음에 구조가 뭔지, 제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선행 발명의 어떤 내용과 특징이 뭔지, 그리고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 등을 파악한 다음에 예상되는지, 암시 동기 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다형체 스크린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는 다형에 포함이 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진보성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직 기출은 안 됐고요. 요거는 한 번쯤 나올 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발명, 여기 결정형이 있는데 제가 판례를 앞에다 넣어놨네요. 그 다음에 수치 한정 발명, 파라미터 발명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선택 발명과 결정형 발명은 결국에 특정한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이라고 한다면 금속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세부 금속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대입을 해봤더니 굉장히 다른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발견, 실험에 불과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발명, 이게 발명과 관련해서 이제 특수한 유형의 발명으로서 꼽히는 거고요. 그다음 수치 한정 발명, 파라미터 발명도 마찬가지로 특정 수치를 한정을 해봤더니, 온도를 한정해봤더니 다른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 한정 발명입니다. 파라미터는 특정 파라미터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내가 발견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상관관계에서 수치 한정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제 파라미터 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상관관계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어떤 범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파라미터 발명은 수치 한정 발명의 하위 카테고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 발명 같은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에 선행 발명에 비해서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고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실험 자료까지 기재하는 것은 아니며,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는 출원일 이후에 주장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택 발명도 역시 결국 효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성의 곤란성 따지긴 하지만 효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 공지가 되어 있는 여러 어떤 물질들 중에서 내가 그걸 하나를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발명이 선행 발명에 있어서 나타낸 현저한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건 증명해야겠죠. 효과가 이렇게 있다. 발명 설명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이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나 우수한 동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성, 선택 발명에 있어서 신규성을 부정하려면은 선행 발명에 있어서 선택 발명 구성하는 하위 개념을 구체적으로 게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다. 즉, 이 물질을 선택해도 뭐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규성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에는 선행 문헌에 선택 발명에 대한 문헌적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해서
그 범위를 살짝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까지 구체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겠다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결정형 관련해서 여기서도 효과를 봤습니다. 효과를 봐서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보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효과 예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발명의 구성만으로 화학이나 의학 등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 예측이 쉽지 않으니까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래서 효과가 만약 현저하다라고 하면은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 즉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긴 하는데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니 발명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면은 그건 구성이 곤란하다라고 추론을 하겠다라는 게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수치 한정 발명에 있어서 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시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 수치 한정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 보시면 수치 한정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선행 문헌과 선행 기술과 다른 점은 수치로 한정된 부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시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거의 이제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치 한정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 수치 한정 발명이 인정되려면은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지만 수치 한정 발명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적 의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판례 태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치 한정 발명이 한 개의 인용 발명에 나타나는 구성 많은 수치 한정한 경우에 그 수치 한정의 현저한 작용 효과의 차이나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다면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다. 그래서 수치만 한정이 되는 경우에 여기서는 인계적 의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계적 의의가 없으면은 진보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수치 한정을 했는데 수치 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한 경우에 그 수치 한정이 공시된 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효과가 이질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역시 인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양적인 차이가 아니고 그냥 이질적인 효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수치 한정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 한정으로 인해서 이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진보성 인정되겠다라는 게 판례 태도고요. 그 다음에 수치 범위 내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 인계적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치 범위가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라는 게 제 판례 태도입니다. 그럼 신규성이 인정이 되겠다라는 판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출한정 공시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 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된 수치 범위가 공시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게시가 돼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통상의 숫자가 봤을 때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 관용 기술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그래서 구체적 게시에 대한 판례입니다. 구체적 게시가 되거나 새로운 효과가 없다, 인계적 의의가 없다고 한다면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도 수치 한정 관련해서 수치 한정 발명에 있어서 수치 한정이 단순히 발명의 적당한 실시 범위나 형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어서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수치 한정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 한정에 대한 어떤 이유나 효과의 기재가 원래는 필요한데 그런 효과가 없어도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명세서 기재불비는 아니다. 진보성 위반일지언정 명세서 기재불비는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숫자로서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에 부과 없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치 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원래는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명세서 기재불비는 아니다 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파라미터 발명입니다. 보시면은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발명의 구성 요소를 특정한 경우가 이제 파라미터 발명입니다. 파라미터 발명은 두 단계에 걸쳐서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파라미터 자체가 신규하고 진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어떤 특성 자체, 의미 자체가 신규한 경우,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별로 특징이 없는데 이 수치 한정에 있어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발명은 두 단계에 걸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할 때 특허 발명 청구문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환산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환산해 본 결과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실시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거는 뭐다? 기술적 표현만 달리한 것이다. 그래서 신규성이 부정된다. 반면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환산도 해보고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규성이 인정된다 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에 파라미터 발명이 공식된 발명과 파라미터에서 한정된 구성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파라미터와 공식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그로 인해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자체만으로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이겠죠. 그 다음에 수치 범위가 선행 발명 수의 수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1부터 100까지였으면 갑자기 30부터 50 이런 식으로 포함되는 어떤 수치 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 요소가 없는 경우, 그러면은 뭘 보고 판단한다? 수치 한정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임기적 의의에 의해서 판단하겠다. 중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정형 발명 관련해서는 결정형 발명도 역시 효과와 관련해서 이제 구성받는 효과 예측이 쉽지 않으니까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한다라는 겁니다. 발명 효과가 현저하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선택 발명의 경우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발명의 설명에 명확히 지시가 되어 있다면은 이를 기초로 진보성 판단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이나 영업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발명을 보호받으려면은 사실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를 받는 방법 발명을 보통 하고 물건 발명으로 이제 같이 청구하면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명의 정의 규정은 만족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발명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럼 자연 법칙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는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 법칙 이용한다고 보일 수가 없고 하드웨어와 결합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특정광 전체로서 이용하고 있지 않다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자연 법칙 이용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의 어떤 부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판례가 보시면은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처리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연계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즉 BM 발명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부분을 한정한 경우를 BM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의 제작 판매는 프로그램 자체의 제작 판매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가 결합하지 않은 채로 이제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물건 발명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태까지 지금 확정된 판례이고요. 이거 이제 반대된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물건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전용품도 아니기 때문에 간접 침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발명은 이제 시행령 보시면서 볼 거고요. 식물 발명, 생명공학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 나옵니다. 결국에 식물 발명, 생명공학 발명도 똑같이 명세서의 기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런 어떤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돌연변이라고 한다면은 돌연변이 방법이 있어야죠. 돌연변이 방법이 있지 않으면은 명세 기재불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발명처럼 식물 발명, 생물공학 발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맨 땅에서 우리가 이제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기탁이라는 걸 합니다. 기탁이라는 걸 할 때 종자나 세포 등을 이제 기탁을 하는 거지 결과물인 식물을 기탁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판례 태도고요. 그 다음에 유전공학 발명 관련해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취득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상 이용 가능해야 유전자 공학 관련 발명이 산업상 발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유성번식. 유성번식 식물도 발명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법 보호 대상이 되니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생물 발명은 기탁이 가장 중요해요. 기탁이라고 하는 게 이 발명의 완성을 담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탁이 대부분 이제 기출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긴 했어요. 미생물 쪽이 안 나오긴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출원 전에 이 미생물을 기탁을 해야 되는 거고 출원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탁기관이 이제 국내 기탁기관, 국제 기탁기관, 그리고 지정 기탁기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탁기관들에게 기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출원을 할 때 기탁한 미생물 발명입니다 라고 하는 취지를 적고 기탁 사실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 사실을 증명한 서류와 관련해서 보시면은 이 수탁증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수탁증 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관에다가 기탁을 하고 그 기탁에 대한 증명 자료를 받을 겁니다. 그게 수탁증이에요. 거기 뭐 번호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수탁 번호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이런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 3조에서는 미생물에 관계된 발명의 특허 출원 명세서 기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세서에다가 기탁한 경우에는 이 수탁 번호를 적고요. 명세서에 수탁 번호를 적고 만약 수탁을 안 했는데 입수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입수 방법을 명세서에다 적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출원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출원 시에 제출 서류로서는 취지 기재하는 거랑 증명 서류, 수탁증 같은 걸 내는 거고요. 우리가 명세서에 기재할 때는 수탁 번호 등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사관 입장에서 여러분이 심사관 입장에서 볼게요. 서류가 들어왔어요. 출원서가 들어왔는데 출원서에 미생물 발명입니다 라고 하는 취지 기재가 딱 되어 있는데 증명 서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한눈에 알 수 있죠. 심사관 입장에서 이거 취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다른 서류가 없지? 방식 위반입니다. 그래서 방식 심사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취지 기재가 안 돼 있고 서류도 안 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발명이구나 하고 까봤는데 갑자기 수탁 번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까봐야 아는 거잖아요. 까봐서 이제 명세서 검토해보다가 왜 수탁 번호가 있지? 돌아가 봤더니 취지 기재가 없고 다 없어요. 요거는 방식 심사를 넘어서 이제 방식 심사를 다 끝나고 나서 실제 심사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원래는 기존에 구분됐었어요. 2015년 이전에는 방식 심사 시에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경우랑 실제 심사를 할 때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출원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은 하자를 통지해 주고서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정하게 하면 됩니다. 보정. 자, 그다음에 미생물의 분양 관련해서 기탁된 미생물을 이제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서 실시하려는 자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서 실시하는 자가 추가적으로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실험 또는 연구에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 등록이 된 경우,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아예 공개가 된 경우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의견서. 공개되거나 실종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발명을 등록받기 위해서, 내 발명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나왔는데 요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실험 한번 해보고 내가 의견서 좀 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본인만 써야겠죠. 타인에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쭉 넘어가고, 미생물 관련해서는 대부분 판례보다는 이런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판례 보시면은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 관련해서 그 자체가 기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최초 미생물이 있고 그걸 통해서 중간 최종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명세서에서 잘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은 굳이 이 두 개를 기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출발 미생물 등이 당업장을 용이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명세서에 이를 이용하여 중간 그리고 최종 생성물을 제조하는 방법이 당업장을 용이하게 재현할 수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기탁 안 해도 된다 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세서의 기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공지에 균주이거나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가. 자, 용이하게 얻을 수 있으면은 기탁을 안 해도 되죠. 입수 방법을 적으면 됩니다. 근데 기탁의 시점 언제죠? 출원 전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출원 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원 시 기준으로 용이하게 입수 가능한지, 그래서 기탁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미생물이 이제 국내에 현존해야 된다? 아니죠. 외국에서 현존하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입수만 가능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당업자가 이제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쭉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조부터는 이제 행위 능력이 나와요.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자, 미성년자랑 비법인 사단의 가장 큰 차이점.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은 있는데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필요한 거고요.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는 권리 능력은 없는데 행위 능력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대표자가 그 행위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이제 특허법상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보시면 미성년자 행위 능력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도와줘라, 대리인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독립하여 법률행위 할 수 있는 경우, 민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 행위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의 동의 없이 취소 신청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그리고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신청 같은 경우에는 취소 신청,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재심에 대한 절차 이런 것들은 시급한 거예요.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 감독의 동의를 받고 막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 이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권리 능력이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그거 좀 잘 보아주시고요. 그 다음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대표자의 이름이 아니고요.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심사의 청구인, 취소 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심판과 재심 관련해서 보시면은 이 심판에 모든 심판이 아니에요. 본인이 권리 능력이 없어도 되는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절결정 불복 심판은 출원인이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출원인이라는 거는 권리 능력이 있을 것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은 안 돼요. 거절결정 불복 심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거절결정 불복 심판 말고 특허 취소 신청, 남의 특허를 없애는 거, 내 권리랑 상관없잖아요. 특허 취소 신청 할 수 있어요. 내 권리랑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심사 청구는 제3자도 할 수 있잖아요. 권리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는
없어도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서 보시면은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취소 신청할 수 있다, 맞죠? 특허 출원은 할 수 없다, 맞습니다. 특허 출원 할 수 없고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의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정정 무효 심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무효 심판 할 수 있죠. 남에 대해 남의 권리 없애는 거니까 내 권리랑 상관없는 거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 특허 관리, 제외자의 특허 관리인입니다. 제외자는 외국에 있는 자이고 국내 주소 등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송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 그리고 뭐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항상 들어갈 때 뭐 그걸 요구해요. 뭐냐? 갑자기 은행 들어갈 공인인증서 이런 것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다 막 출원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특허 관리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허 관리인은 쉽게 말해서 이제 변리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 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임된 권한 안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특허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대리인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외자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인정이 되는 명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보시면은 자, 위임 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어요.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허 관리인의 경우에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 관리인이 위임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요거랑 이제 뭐랑 비교할 거냐면은 뒤에 11조에 보시면은 복수 당사자의 대표 요거랑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앞에서는 대리인의 특별수권 사항이었고요. 11조에서는 복수 당사자의 대표입니다. 복수 당사자라고 하는 거는 출원인이 여러 명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가 하나의 권리에 여러 명이 지금 관여가 돼 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하는데 각자가 모두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1호부터 6호까지 있어요. 여기서 그럼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앞에서는 8호까지 왔는데 이건 6호까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특허권의 포기입니다. 왜? 특허권의 포기는 나머지 다른 사람 포기해주면 나한테 좋거든요. 내가 권리를 다 갖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굳이 제한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대리인의 선임. 대리인 관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복대리인 관련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면은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특별 수권이 필요한 것들은 출원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행위들을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불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출원을 했는데 출원 변경 포기 취하는 거. 출원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고 특허권 포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그 다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 이건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하한다. 이것도 특허권자의 어떤 권리에 위배되는 행위인 거고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고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이런 것들도 출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 우선권 주장, 국내 우선권 주장이죠. 국내 우선권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불리해요. 왜냐하면 선출원이 취하가 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그 다음 거불심, 거절결정 불복 심판도 역시 기존에 있는 결정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거불심 청구, 그다음 복대리인 선임 역시 복대리인이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별수권입니다. 특별수권 사항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대리권의 증명은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능력 등의 흠에 의한 추인. 행위능력들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는 경우에는 보정된 당사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은 언제로 소급한다? 그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한다 라고 하는 게 추인입니다. 그 다음 대리권은 웬만해서는 소멸하지 않고 이제 절차가 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본인의 사망, 행위 능력의 상실, 합병, 수탁된 신탁 의무 종료, 법정 대리인 사망이나 행위 능력 상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표시가 안 된 것들. 제가 봤을 때 기출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나오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아니죠. 법정 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 능력 상실 등도 포함이 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임 대리인의 대리권은 불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개별 대리. 만약 대리인이 2명 이상이다, 2인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출원할 때 이제 저희 사무소만 하더라도 2명씩 나가요, 대리인. 2명씩 나가서 누가 하더라도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개별 대리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 대리 관련해서 이거는 개별 대리 원칙은 민법도 그렇고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어서 공동 대리의 특약, 누군가 동의 없이 하면은 무효로 하겠다라는 건 다 무효입니다. 그럼 특약 자체가 대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서면 또는 교체 명령, 이제 특허청장 또는 이제 심판장입니다. 심판장 주체 잘 보시고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절차가 원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리인을 선임해라. 본인이 이제 출원하고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다. 본인이 출원까지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심판 정도 되면은 이제 심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와서 이제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을 선임해라 라고 이제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변리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리인이 변리사여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변리사랑 변호사랑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겁니다. 변호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갈 때 본인을 대리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어요. 타인이 갈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 이제 뭐 조사받으러 갈 때. 근데 변리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의 어떤 효과, 힘 면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출원인이 똑똑하고 좀 배운 사람이면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소송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출석 받으러 갈 때, 조사 받으러 갈 때는 변호사가 그렇게 강제가 되는 거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만 할 수 있는 경우 그게 이제 강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변리사의 경우에는 변리사만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항 보시면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한 경우에는 이제 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 또는 대리인이 그 전에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행위들에 대해서 일부를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11조 보시면은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은 두 개가 빠져있다. 특허권의 포기 부분이랑 국대리인 선임 부분이 빠져 있고요. 대표자를 선임을 해야 각자가 모두를 대표하는데 대부분은 대표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를 선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대리 원칙이 무효인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대표자만이 모두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문 내용 한번 보시면은 대표자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제 전제가 깔려 있게 되어 있어요. 지문에 복수 당사자인데 대표자가 있으면은 사실 이런 규정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대표자가 하는 행위가 다 유효한 겁니다. 근데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방이 저런 행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를 특허청 또는 특허 심판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 당사자는 각자 특허 출원에 의한 특허 출원 등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요거는 우선권 주장에서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권 주장에 국내 우선권 주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옳은 질문으로 이제 나간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국내 우선권 주장이고요. 조약 우선권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의 취하 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각자 거절 결정에는 심판 청구, 거불심 할 수 없고요. 연장 등록 연장 등록 출원은 모두에게 유리한 행위잖아요. 연장 등록의 취하는 안 되지만 출원은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출원의 포기, 특허권의 포기가 아니고 출원의 포기는 전원이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한 명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 당사자 중 일부가 대리인 선임하고 일부가 이제 본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복수 당사자죠. 대리인으로 그냥 주체만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하여 특권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대표자로 선정이 돼야지만 밟을 수 있는 거고요. 11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에 관해서도 전원을 대표해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일부만 대리인이 된 것 뿐이지 여전히 복수 당사자입니다.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관해서는 이제 민사소송법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와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거는 모르셔도 된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